전세는 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매매 물량은 좀 있는데 전세 매물도 추석 전까지는 엄청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추석 끝나고 나서 조금 매물량이 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그럼에도 조금 부족한 상태고 매물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네. 특례보금자리빨이 끝난 겁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특례보금자리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뭐 그래요?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네. 그게 큰 영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날 만큼 LTV도 나왔었고, 물론 이제 DSR 때문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를 쓰실 분들은 대부분 그 1주택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DSR에서도 사실 크게 걸릴 일이 없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대출 금리를 봤을 때도 대출 금리도 딱히 크게 차이 안 났거든요. 실질적으로 뉴스 기사에서도 특례보금자리에 그런 뭐 메리트가 많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금리도 크게 차이 안 나서 그게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비싼 집값들은 특례보금자리는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음. 오히려 좀 그 9억대 넘어가는 거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이 멈춰선 게 특례보금자리 영향이 뭐 지대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이 상반기에 이 상승은 특례로 정부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네. 잠깐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렇게 막 큰 영향을 예, 예. 끼쳤다라고 보진 예, 않으시네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새로 주택 구입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특례보금자리 쓰려고 하는데 너무 뭔가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은데 본인은 이제 이거보다는 더 높은 걸 하고 싶고 하셔서 둘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고민을 한다는 건 사실 특례보금자리가 엄청 메리트가 있으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럼 사실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9억 이하로 가자라고 됐어야 되는데 그게 9억 이하가 됐을 때도 이거를 쓰고 9억 이하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 대출을 써서 9억 이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그 소리는 결국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례보금자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엄청 파급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시장이 조용한 걸 좀 이해를 하려면 네. 그 전을 조금 이어서 예,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특례 빼고 예. 그럼 왜 이렇게 좀 시장이 좋아졌다가 풀렸다가 여름까지 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조용해진 건가요? 사실 이거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에서나 마찬가지듯이 네. 낙폭이 과대하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죠, 주식에서는. 기술적 반등 같은 게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네. 이 3월부터 사실은 시장이 현장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고, 4월에 조금 뚜렷하게 보였고, 지표상으로는 5월부터 이제는 상승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KB나 이런 데 쪽 보면은. 예.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가 무슨 시기냐라고 보면은 그냥 전통적으로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실수요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야,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좀 움직여봐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심리가 있었고, 또 그때 분양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풀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 완판이 잘 됐었잖아요. 물론 주변 시세보다 싸긴 했지만. 그러니까 청약이 또 온기가 도니까 청약 온기 도는 걸 보고, 다시 좀 움직여도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실수요자들이 사실 아직 투자자들이 움직일 만한 여건은 안 갖춰졌거든요. 네. 환경이. 그러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지난 3월부터 그 한 9월 정도까지의 장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원래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기잖아요. 3월은 사실. 피크랑 다 찝는 시기고 거래량으로.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기에 뭐 청약이나 이런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면서 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되겠다 네. 싶은 심리가 합쳐지면서 저는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가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네. 그러면 지금의 이 시장 조용함은 뭐라고 해석해요? 제가 추석 딱 끝나고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이제 아마 시장이 조금 이제 금매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는 원래 가격이 어떤 애들이 거래가 될 거다. 이제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기니까 원래 3월, 10월이 피크 찍는 시기거든요. 거래량으로. 그래서 할 거다라고 제가 블로그에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좀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도 더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추석 이후에 보니까 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틀렸을 때 왜 내가 예측한 게 틀렸을까를 검증하는 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보면은 제가 아까 3월부터 상승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 9월 정도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3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원래는 6, 7, 8월은 비수기예요. 부동산에. 근데 6, 7, 8에도 이번에는 분위기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엄청 좋았었는데 왜 비수기인 6, 7, 8의 분위기가 좋았을까? 투자자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안 갖춰졌는데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건 그 임대차 3법이었어요.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네. 8월 1일 맞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얘기가 6월부터 나왔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지표를 보면 6월부터 전세 거래량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6, 7, 8이 다 거래량이 꽤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2년 뒤에 또 6, 7, 8에 움직일 거니까 사실 22년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라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2022년도에 전세 대란은 사실 2020년보다는 제가 전세 물량이 많이 풀릴 거라 전세 대란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그때 만기 도래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1년에 계약 맺으신 분들도 23년에 만기 도래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단순히 20년에만 미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여파를 미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움직임이 이제는 6, 7, 8로 이제 실수요자를 움직이기 조금 조정되었다. 저는 타임 스케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정됐다고 보는 쪽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왜 3월부터는 상승했냐? 3월이 원래 실수요장이라고 해서 지금 상승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 6, 7, 8부터 상승했어야지 왜 3월부터 상승했냐라는 질문에는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3월 달이랑 10월 달이 실수요자들의 이제 주된 이동이 있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3월 달은 주로 결혼 수요입니다. 왜냐면 5월 달에 보통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그때 결혼을 하려면 2, 3월 달에 계약을 해놔야지 신혼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많이 하는 10월 사실 11월 좀 수능 끝나고 넘어서까지 계약을 많이 하는 게 학군 수요예요. 그래서 학군 수요와 결혼 수요 때문에 사실 3월과 10월이 피크를 찍는 건데 보면 결혼 수요는 신규 수요잖아요.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럼 얘네는 지난 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왜냐면 내가 지금 결혼을 시작하는 그 시기가 스케줄의 시작인 거지. 그 전에 뭐 6월, 7월, 8월로 그 전세 새로 계약을 했대.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들이랑. 그러니까 3월 달은 움직일 수밖에 그냥 원래 전통적인 시기처럼 움직였던 거고 기존에 10월 달에 학군 수요들은 기존 수요잖아. 원래 시장에 존재했던 수요들. 네. 이 수요들은 2020년 8월에도 6월에도 7월에도 존재했을 거고 그 수요들이 6, 7, 8에 이동을 했었다면 다시 기존 수요들이 이제는 그 전세를 구하고 혹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가 6, 7, 8로 땡겨진 거죠. 어떻게 보면 10월이었던 게. 그래서 6, 7, 8로 기존 수요가 땡겨지면서 그 3, 4, 5, 6, 7, 8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승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시장을 볼 때도 3월부터 이제 실수요가 움직이니까 내년도 뭐 취등록세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투자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는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8월까지 쭉 이어지는 랠리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추석 이후를 좀 시장을 보고 차후 행방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 추석 이후 행방은 봤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추석 때 이어서 상승을 못한 것 같으니 내년 3월은 어차피 실수요자가 움직이면서 또 분위기를 탈 거고 그게 5월에 끊기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이어서 간다면 제가 지금 가설을 세운 것처럼 타임 스케줄이 바뀐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3, 4, 5, 6, 7, 8 이렇게 오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학군 수요는 수능 끝나거나 10월 때 옮기는 게 맞아요. 일찍 구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결과 보고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수능이 끝나야지 거기서 학군 수요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빈집들도 나오고 해서 그때가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임대차 3법 때문에 타임 스케줄이 억지로 조정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몇 년은 유지되겠지만 이것도 길게 가면 결국에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예. 저점은 이미 찍었고 예. 이제 계속 더 오르긴 오른다. 지지부진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예. 갈 거다라는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요, 이제.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올해 초에 이번 23년도 전망을 할 때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눴었어요. 두 개로 나눴어서 하나는 올해 급등이 일어나면 내년에 급락할 거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올해 급등이 안 오면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올해 급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무난했다. 그냥 무난한 정도여서 그래서 24년도에는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는 예측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23년도에 급등을 예상을 했던 건 제가 수제비 할 때만 했어도 23년도 봄쯤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게 되게 컸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하가.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급등 여지를 했었는데 사실 그 금리 인하 스케줄이 내년으로 밀렸죠. 지금 이제 내년 봄쯤에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아졌으니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가 이제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보는 것도 똑같이 23년과 똑같이 저는 두 개 시나리오입니다. 두 개? 예, 두 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24년으로 약간 넘어갔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왜 두 개로 볼 수밖에 없냐면 완만한 상승과 데드캣 바운스를 만드는 건 결국에는 심리가 만들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기존의 전 고점이 아니라 전 저점이 일단은 한번 바닥은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올랐다가 전 저점 한 정도에서 다시 내려가는 것도 멈추거나 그보다 위에서 멈추거나 이렇게 일어나지 뭐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온다고 해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데드캣 바운스를 상승을 급격하게 했다가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데드캣 바운스는 그 원래의 뜻을 보면 죽은 고양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펄떡 뛰어서 근데 사실 죽은 거였다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뛰었는데 다시 그냥 이렇게 가도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더라도 보합이라도 시장이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합으로 가도 사실 그거 데드캣 바운스거든요. 그래서 그 데드캣 바운스의 일단은 의미 자체를 조금 한번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봤을 때 원래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보통은 이제 수급으로 보잖아요. 제 기본 패턴이 공급과 수요를 안 보고 공급 심리 유동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과거에도 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돈이 심리만 있으면 나는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유동성이 없어. 그럼 못 사요. 그럼 그거는 수요로 성립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나는 돈이 많은데 안 사고 싶어. 그것도 수요로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수요가 성립되려면 유동성과 심리 두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의 상한은 통화량 인플레이션이 쌓인 그게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M2 지표, 그러니까 그 광의의 통화량을 보면 그걸 한 번도 이렇게 들쭉날쭉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거든요. 그럼 제 생각은 주택시장도 크게 외부에 뭔가 그런 영향력이 없으면 그 통화량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반영만큼 쭉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모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그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그런 소비재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은 가격이 미리 오르고 어떤 것들은 가격이 천천히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텀이 있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 따라서 똑같이 나도 그다음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밀가루냐 치즈냐 그렇죠. 예. 뭐 다 다르죠. 그래서 뭐가 먼저 오르는가에 따라 다른 것처럼 실제 시장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화량이 어느 정도 제한은 걸는 그 기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통화량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그 정부 정책이나 금리나 아니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요걸 베이스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과거로 가서 얘기를 하려면 네. 저희가 2008년도에 정고점 찍었던 거를 2018년도에 회복했어요. 그 네. 정고점을. 네. 그 이후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미친 듯이 상승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그런 상승이 가능했던 거는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2008년도쯤에는 이제 시장이 너무 뜨거웠으니까 이 인플레이션 부분을 넘어서 이게 척 하고 올라갔다 오버슈팅을 했다가 쭉 떨어졌죠. 2012년부터.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있던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그럼 갭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심리의 불이 당겨지면서 그 갭차를 메우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던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항상 상승이 일어나면 오버슈팅이 있어요. 올라갈 때도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의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잡았던 그 주택의 물가 상승까지 합쳐져서 저는 그 급격한 상승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2년도에 꺾이고 나서 이제 고작 2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늘어난 양은 저는 거의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마치 뭐 인플레이션의 유동성은 금리 내려가면 바로 늘어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솔직히 부동산 시장만 봤을 때 자, 금리가 내려갔어요. 근데 취득세 안 풀어줘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잠잠해. 대출받아서 투자하실 분 없어요. 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돈을 돌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빼서. 물론 금리가 비싸서 집을 못 사던 사람들 일부는 살 수 있겠지만 대세 상승이 일어나려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을 보더라도 금리 내려주면 뭐예요? 잘 팔려야지 물건을 생산하고 대출을 받는 거지 뭐가.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비싸게 팔아도 내가 그 물건을 이 가격에 팔면 더 잘 팔린다거나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거나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지 물가가 상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부동산 투자도 말이 투자지 그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24년으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이 2년 동안 많이 안 쌓였어. 그럼 제가 이제 24년도에 올해 급상승이 안 일어나면 완만하게 갈 거라 했던 것도 이제 심리도 모든 이제 외부 변수들이 대부분 빠졌으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만치는 계속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23년도에 데드캣 바운스가 올 거라고 얘기했던 것도 원래 인플레이션만큼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막 금리가 내려가고 이러면서 사람의 심리가 좋아지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오버슈팅을 할 거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말이야.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인플레이션 유동성을 넘어서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겠죠? 그러면 두 번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하락을 단기간에.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확 죽으면서 2012년 이때처럼 멈춰있는 상태로 집값이 안 오르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만 누적되는 그런 기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23년에 급반등이 일어나면 24년도에는 그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서 그 보합식으로 쭉 갈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일어나면 그냥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것만큼 완만하게 따라갈 거라는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증가율? 예. 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전저점보다 더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봤잖아요. 그 전저점도 약간은 더 내려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전 과거 전저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인플레이션 수준을 맞춰가는 주택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급반등이 또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보다 넘어서는 거를 지금 입힌 거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한번 터질 거다. 그러면 한 번만 뒤통수 맞고 완만하게 상승하면 크게 한 번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은 하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여지가 없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불이 붙었다가 확 꺼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두 번 뒤통수 맞았으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게다가 이게 과거에도 똑같았던 게 2008년도에도 하락했다가 사실 하락이 크진 않았어요. 저희도 지표상으로 보면 하락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근데 2010년도에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금리가 인하했었어요. 왜냐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지가 터지니까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금리를 엄청 높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쯤에 금리를 좀 중간에 올렸다 내렸다 무튼 좀 내려가는 추세였어요.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집값이 다시 회복을 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딱 지표상으로 봤을 때 2008년도쯤에 고점을 찍고 다시 2010년부터 추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저는 그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텀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누적될 시간이 없었으니까 집값이 그걸 넘어서서 갈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비슷하게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때도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는 심리가 이제는 인구도 안 늘어나는데 인구 절벽인데 무슨 집값 상승이냐라는 심리가 하면서 이제 심리가 계속 안 좋으면서 집값이 멈춰 있고 인플레는 계속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실제적으로 통계치로는 인구가 상승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진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하락론자리들이 와서 이제 매스컴에서 진짜 매스컴에서도 뭐 인구적 심각함, 뭐 한국의 노령화 급증 뭐 이런 기사 계속 때려댈 거란 말이에요. 시골 그러면, 빈집. 그러면 이제는 심리 확 죽는다고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누적됐던 게 또 뻥 하고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는 24년에 급등이 안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완만한 상승이 사실 더 좋다. 왜냐면 금리는 떨어져 있으니까 버티기 쉬울 거고 내 자산들이 조금씩이지만 어쨌든 회복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근데 진입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두 번째 시나리오인 급등했다가 한번 뒤통수 맞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매매가는 정체돼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매매가가 안 움직이면 제가 항상 부동산에서의 가격은 매매가만 있는 게 아니다. 공급과 수요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근데 부동산은 매매가만 있는 게 아니라 월세도 있고 전세라는 가격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때 매매가가 안 오르면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도 안 오르면 월세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급이 부족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가 죽어있으면 전세가 당연히 오르겠죠. 매매가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오길 바라는 2016년, 2017년도에 그런 소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쌓였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2천, 5천짜리는 아닐 거예요. 그거의 2배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죠. 뭐 4천을 1억이든. 그렇게는 되겠지만 그런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실 심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할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할지는 제가 신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솔직히 예측을 할 뿐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나리오를 두고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어떻게 나는 할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를 대비하는 게 사실은 진짜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라면 네. 반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완만한 저는 완만한 상승 있으면은 저는 사실 두 개 중에 뭐가 나타나든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를 할 거고 완만한 상승 때는 이제 지난번에 수제비 할 때가 뭐 그때쯤 나왔을 때도 저는 20년도부터 털어서 웬만한 건 다 털었는데 생각보다 하락장이 빨리 와서 일부 못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만한 상승이 오면 그것도 털 시기가 올 테니까 그런 것들은 털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는 기회가 있는 곳들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저라면.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작년부터 그 심혈을 기울여왔던 게 현금 흐름을 늘리는 거거든요.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박앤세일이니까 그 현금 흐름으로 사면 되고 완만히 오면 완만히 올라가는데도 어쨌든 올라갈 거니까 미리 지금 쌀 때 사두면 되고 라는 식으로 저는 포지션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금 흐름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해왔었지만 현금 흐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못 잡은 이유는 내 돈이 다 묶여있거든, 부동산에. 움직일 그게 없어요.